근데 우리가 퍼블릭 파이낸스라는 용어가 있죠. 퍼블릭 파이낸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재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경제학의 한 분과 학문 중에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의 재정이라는 건 정부의 살림살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얘기 쓰는 겁니다. 재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요. 퍼블릭 파이낸스를 재정으로 번역하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퍼블릭 파이낸스는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다면 공공금융이잖아요. 공공금융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여러분들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기획재정부에서 단순한 정부의 살림살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폐관리 외환 업무도 하고 금융위원회로 이렇게 뛰어나갔지만은 국제금융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기재부 출신의 많은 그러니까는 금융 관련 인사, 국제금융 담당들이 금융위원회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파이낸스를 번역을 저는 잘못한 대표적인 용어라고 봐요. 이건 재정이 아니잖아요. 재정은 너무 좁은 의미입니다. 퍼블릭 파이낸스의 한 일부입니다. 일부인 거죠. 재정하면 정부의 살림살이거든요. 살림살인데 물론 정부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이제 공공금융까지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공공금융이잖아요. 퍼블릭 파이낸스는요. 이렇게 좁혀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식이 안 통하고 자기가 일반 사람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살면서 제가 겪은 겁니다. 겪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요. 소위 말해서 크게 보게 되면 뭐 재벌 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하나의 권한을 사유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조직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어떤 층들 그리고 특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 이게 뭐 검찰 같은 경우 정치 검찰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모든 검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특수부 출신의 패거리 집단들이라든가 정치 검찰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피아 집단이 그렇죠. 뭐 우리가 많은 이제 공직자들이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뭐냐면 그 권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유화시키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욕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특권층하고 서민대중하고 누가 정치에 관심이 여러분 높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특권층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높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높아요. 특권층들은요. 모든 서민대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민대중의 상당수는 정치에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해요. 정치 얘기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특권층 이런 사람들을 좋게 표현해서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인 거죠. 영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권층은 자기 사적인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그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서민 대중들의 상당수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네? 그 자기가 밥 먹고 사는데 별로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지요. 그런 사람들 좋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정치가 자기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면요. 제가 오늘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민생 경제가 붕괴되어집니다. 붕괴되어져요.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요. 그때 가서 제가 그거를 사전에 많이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때는 다들 그러니까는
아직 붕괴가 눈에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는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해.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눈앞에 이제 붕괴가 되는 게 보이게 되면은 대중들이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희 같은 개인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대부분은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요. 제가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눈앞에서 이제 실감이 가기 시작하면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절규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이 늘었어요.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무너지는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 무너지는 집에 같이 파묻히지 않으려면은 나오라고 해도 이분들 중에서는 뭐냐면 나와서 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너지는 집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그걸 외면했다가 집이 무너지면은요 나와야죠. 일단요 무너지는 집에서요 나와야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 바깥에 있는 것이 무너지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권층은 왜 민주주의를 집요하게 파괴할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동관 지명이라든가 이 방송 장악에 대한 이 집착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실을 그러니까는 전달하는 것을, 저희 뭐냐면 자기들이 특권층들은 결국 뭐냐면요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근대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법 위의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좋죠. 누구나가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회 질서가 공정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욕망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납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특권층이 민주주의를 집요하게 파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하는 짓거리들을 그러니까는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막으려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장악하려는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은 특권층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쉽게. 많은 대중들은 공중파 방송에 아직도 의존을 하잖아요.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준을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는 그냥 어려운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자꾸만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 80대 초보다는 낫지 않냐, 작년까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었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공중파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조중동 같은 이런 게 언론을 다 장악을 했었으니까요. 예? 장악을 했었고, 심지어는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신 이 보도물들도 차단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진실에 진실을 결국은 찾아서 갑니다. 찾아서 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유적으로 제 선배가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가끔 소개를 하잖아요. 벌이나 나비를 그러니까 사막에다 갖다 던져놔도 벌이나 사막은 그러니까 꽃을 찾아간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꽃을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찾아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그러니까는 진실을 접근해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대중의 상당수는 왜 민주주의는 자기 개인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기 이익에 그러니까는 뭐 이게 자기 이익에 그러니까는 뭐 배치된다고 뭐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라든가 가정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정상인으로서 살 수 없게끔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러니까 특권층이 하나의 특성, 우리 사회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이익에 무관심합니다. 공동체 이익에 무관심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특권층의 특권의 그 뿌리는 어디냐면요, 외세거든요. 외세입니다. 길게 보게 되면은 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특권층들의 그 자신들의 특권의 뿌리는 외세입니다. 자기들보다 힘이 센 존재는 외세뿐이 없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 그러니까는 이익을 실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왕조차 그러니까 야반 도주로 하고 소위 말해서 국가가 그러니까는 붕괴가 된 거잖아요. 현대사 속에서는 이승만이 그러니까는 한강철교 붕괴시키고 야반 도주했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보게 되면은 외세는 그러니까 외세는 자기들보다 강한 자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됐잖아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제를 보는, 경제에 대한 우리가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에요. 진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거 일반적인,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뭐 새삼스럽게 하냐 그러겠죠. 근데 인간이 왜 사회적 동물을 선택을 했을까요? 사회적 동물을 선택을 했을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은 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삶으로써 훨씬 더 우리가 생존을 나아가서 뭐냐면 번영도 그러니까 번영에도 그러니까는 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이 많이 따르잖아요. 번영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혼자 살면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은요. 그렇죠?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일도 있잖아요. 예? 불편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는. 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정치예요. 정치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뜻이에요. 정치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살면은, 공동주택에 살면은 공동 경비를 내잖아요. 객출을 하잖아요. 왜? 공동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함께 살면은 어느 집단에서나 정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의 정치인 거고, 예? 지역사회의 정치가 있고, 국가적인 정치가 있고, 국제사회 정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정치를 굉장히 현실 정치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실망감 때문에 잠깐 부정적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을 선택하는 순간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예?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랬어. 근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정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회 구조가. 그래서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 얘기 저한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정치를 얘기 안 하고,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은 정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정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개인이 개인주택 가지고 저기 전원주택에서 떨어진 데 외딴 데서 살게 되면은 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는 충돌할 일 없잖아요. 예? 정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공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의 문제가. 그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정치를 너무 그러니까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개인은 부를 축적하고 싶지요. 부자가 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부를 축적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오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살고 싶고 내 자손까지도 먹고 살게 하고 싶고 하는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공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성원들이요. 공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상대방 다 죽이고 자기 혼자 하니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뭐냐면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축적한 재산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외적인 안보지요. 예? 대외적인 안보.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임무로 우리가 설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을 선택하는 순간에 발생한 문제인 거예요. 발생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각자가 뭐냐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그 당연히 욕망이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함께 공존을 해야 돼. 사회 속에서 살속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냐면 우리 공동체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외적인 안보예요. 예? 대외적인 안보죠. 그러면 그 대외적인 안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집니까요?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미국의 힘은 뭐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뭐냐면 군사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지금도 엄청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 발행하잖아요. 그 국채를 해외에서 엄청 사주고 앉아있잖아요. 예? 사주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달러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국가 경제력을 그러니까 축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그 경제력 축적하고 이게 그러니까 충돌하면 안 되죠. 충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충돌하면 굉장히 이거는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력 축적은 굉장히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사회가 근대사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근대사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본다면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작동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 힘이기도 하죠. 근데 함께 살아가려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그러니까 탐욕을 통제도 해야 되잖아요. 일정하게는요. 그렇죠? 이 양자는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을 선택하는 순간에 경제와 정치는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애시당초부터가. 여러분들 제발 좀 무지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 진짜 무지하신 거야. 이건 진짜 무지하신 거야. 예?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교 가기 위한 이 지식 습득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중학교 4회 시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중학교 4회 시간에. 예? 아주 기본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떼어놓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한 몸에 그러니까 손에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사이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잖아요. 정치가 없으면 혼자 살지 않는 상에는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경제 영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제도에 맡기고 있잖아요. 근대사회 속에서는요.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일원일표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시장은요. 철저히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식회사도 일주일표고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게임을 하기 쉬운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 당연히 뭐냐면 경제적인 강자가 그러니까 지배하는 곳이에요. 시장이라는 곳은요. 이거 상식입니다. 이건 좌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이잖아.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치 영역은 뭡니까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1인 1표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통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평균값 이하가 더 많아요. 평균값 이하가 대개가 보면은요. 통계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경제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사회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평균 소득보다 적은 사람이 50%가 넘는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약자가 다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경제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이상에는 경제적 약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 구조예요, 구조. 근데 경제적 약자나 경제적 강자나 똑같은 한 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다수결 원리로 작동을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원칙이잖아요. 경제적 약자의 의사가, 경제적 약자들이 단결만 한다면은 한 목소리만 낸다면은 경제적 약자가 그러니까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치라는 것은요. 정치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진짜 멋들어지게 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적 강자가 그러니까 지배하는 영역이고, 정치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가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장과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이 돼야지만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강자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지. 경제적 약자가 단합을 하는 걸 싫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잖아요. 분할 통치. 쪼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파편화시키고요. 예? 이준석 같은 친구가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 20, 30대 남성들하고 여성들을 쪼개 갈라치기 자꾸만 하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주 못된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머리를 아주 잘못된 데 쓰고 앉아있는 거죠. 공동체 이익에 관심이 없어. 자기들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갈라치기 하는 거죠. 20, 30대 젊은 남성들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그렇게 언제까지 이용당하실래? 이준석이라는 친구한테 그렇게 이용당할 만큼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부끄럽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안 상해? 솔직히 말해서요? 예? 진짜 그거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면은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많은 양보를 해야 되거든. 예? 자기들의 몫을 그러니까는 이게 양보를 해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전부 다 그냥 파편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고통을, 신음을 앓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특권층도 아니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 보게 되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예? 얼마나 답답하겠냐.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거하고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별개 문제라 이겁니다. 별개 문제야, 여러분들.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이게 여러분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야.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으면요 저 경제 얘기 못합니다. 왜? 경제하고 정치가 분리가 안 돼도 어떻게 경제 얘기를 해요. 제 모든 방송의 내용은요 제 정치관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그런 전문가는 사이비야.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역사를 잠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전통시대는 서양 기준에서 보게 되면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사회라는 건 뭐냐면 부모 혈통에 따라서 자녀의 혈통이 결정되어지는 사회죠. 우리가 귀족제 사회 이런 거잖아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폭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통적인 시대는 뭐냐면 물리적인 힘이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힘을 결정하는 시대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이 귀족이면은 왜 귀족이 될 수 있었느냐?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 된 거예요. 원천이. 그걸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물리적인 폭력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장악하고, 영토를 그러니까 확장하고, 그 땅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이 강제로 묶어둬가지고, 예속시켜가지고, 자신의 경제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통시대예요. 전통시대 이게. 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를 생산하는, 소위 직접 생산자인 농민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신분이었었죠. 예속적인 신분이었었어. 예? 근데 경제력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귀족들은 거기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걸 수탈한 거잖아. 자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귀족도 그러니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쌓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인 부를 확대시키려면은 더
더 큰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거야. 더 큰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증대시키려면 또 근데 경제력의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지만이 군사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그러니까는 이 군사력을 확장시키려고 이 경제력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군사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요? 그게 수많은 전쟁이야. 서양의 중세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전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귀족 전쟁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수많은 귀족 전쟁들의 배경입니다. 그게. 그럼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보기에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방을 파괴시켜야 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공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네? 승자와 패자가요.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됩니까? 승자한테는 경제력과 물리력이 더 집중될 게 아닙니까? 집중될 게 아니에요. 더 큰 영토를 확보하고 더 큰 그러니까는 이 농민들을 지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산자들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경쟁의 이 권력의 경쟁의 결과가 절대왕정의 등장입니다. 절대왕정의 등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대충 아는 얘기고. 근데 이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영국이 여러분들 왜 근대 국가를 주도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연대의 예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 자, 절대왕정이라는 건 뭐예요?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인 겁니다. 동양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이 발전을 했지만은 서양은 뭐냐면 지방 권력으로 이렇게 굉장히 분산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집권화된 거예요. 왜? 권력을 많이 갖는 게 경제력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경제력을 많이 가지면 또 소위 말해서 권력도 넓힐 수가 있는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이 절대왕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싸움은 국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계속해서 권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절대왕정과 절대왕정의 충돌이죠. 영국의 왕정과 프랑스의 왕정의 충돌,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와 스페인, 뭐 네덜란드와의 충돌 이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예? 군사력이 뒷받침. 근데 그 군사력은 어디서 나와요? 군사력은 경제력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는 집단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부르주아죠. 도시의 상공업자들이요. 도시의 상공업자들 부르주아. 이게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필연적으로. 당시의 부르주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금은 이런 것들을 약탈적으로 가져다가 무역도 했지만은 약탈적으로 그것을 뺏어다 약탈하다가 부를 축적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의 자본 축적 방식이잖아요. 원시적 자본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요. 그렇죠? 이거하고 권력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팽창해 가려고 하는 거, 경쟁하려는 거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상업자본의 대외적인 팽창하고 권력의 대외적인 팽창하고 그게 뭡니까요? 잉글랜드 스페인 전쟁. 스페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주도를 했잖아요. 신대륙 발견하고 그러면서. 예? 근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영국도 그러니까는 해외 팽창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예? 팽창하고 싶을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스페인이 영국, 프랑스한테 다 패배하면서 스페인의 황금 시대는 붕괴되죠. 영국은 잉글랜드 내전을 거쳐가지고 잉글랜드 내전의 특징은 뭡니까? 왕정하고 공화정하고 싸움이잖아요. 의회파하고 왕당파의 싸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부에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절대왕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하고 경제적인 힘을 지금 경제적인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부르주아들하고 했을 때 부르주아들이 왕한테 그러니까는 경제력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권력 나한테도 나눠줘 이거잖아요. 초기 의회주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초기 의회주라는 게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나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권리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초창기에 나온 게 그런 얘기잖아요. 잉글랜드 내전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는 일찍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나 카타라고 알려져 있는 일찍이 도입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왕들은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다 권력을 독점하고 싶거든.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그러니까 독점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뭐냐면 아들과도 나눠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잉글랜드 내전을 거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필연적으로 공화정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예? 의회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영국이 대외적으로 팽창해 나간 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란전쟁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이어가지고 해상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영란전쟁이 펼치죠. 네덜란드가 패배하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전쟁에서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영국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요.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예? 자본을 축적하고 싶은 욕망. 국가 권력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팽창 더 하고 싶은 욕망. 이게 공통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부르주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관심이 기본적인 동기잖아요. 동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국가 그래야지만 침략을 안 받을 게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산과 내 생명을 지키려면 대외적인 안보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거를 담당해주는 것이 이것을 역할하는 것이 국가잖아요. 국가 절대왕정. 이 두 개를 매개시켜준 게 뭐냐면 국가 경제력이죠. 국가 경제력. 근데 이 국가 경제력에 그러니까는 이 신장을 시켜야지만이 절대 왕정의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의 경제력도 강해지는 방향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게 영국이었던 거예요. 영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의 특징은요, 자국 이익 중심주의입니다. 개인 이익 중심주의가 그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서구 보수의 이념적 뿌리가 된 게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근현대 현대사의 정치 외교사에서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패권주의가 나온 게 이거예요. 예?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는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도 바로 이거인 거예요. 왜? 새로 떠오르는 부르주아하고 절대왕정하고 공동의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맺어준 게 바로 이 자국이익 중심주의거든요. 자국이익 중심주의야. 예?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